네, 매주 월요일 만나면은 반가운 얼굴입니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습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입니다. 예, 이렇게 한 진짜 주에 한 금방이에요. 번씩. 예, 네. 저번 주 뭐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난리가 나긴 난 거죠. 어떤 의미로는? 예, 뭐 CPI는 사실 기대대로 나왔는데 네. FOMC에서는 뭐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또 버티는가 싶었더니 또 목요일부터 살살 빠지고 네. 뭐 이런 장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준은 뭐 예상대로 좀 확고한 네.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네. 인플레를 잡겠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근데 뭐 시장은 조금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뭐 예. 약간 뭐 예. 저기 그 블러핑 아닌가? 네, 예. 이거 겁주기 위한 거 아닌가? 예. 실제로 그렇게 못해. 네. 뭐 이렇게 지금 좀 버티고 있고. 그건 네. 금리 시장에서 좀 투입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큰 관점에서는 결국 뭐 내년 3월에는 금리 인상은 멈추고요. 5.0이냐 5.25냐 뭐 최종 금리 상단이 뭐 그 정도의 차이지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6월로 미뤄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0, 25냐, 25, 25냐 뭐 이 정도. 네. 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과 연준이 숨바꼭질을 하는 걸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네. 좋습니다. 예, 이 표는 이제 지난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연준이 제시한 전망입니다. 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SEP를 네. 이제 매 분기 발표하는데 제가 위에 써 있는 게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랑 이쪽과 연관해서 이렇게 뭐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매파적인 발언은 고용 시장이 무지 타이트하다. 네, 네. 네. 뭐 지금 한 35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지금 없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고용 시장에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안 잡힌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균형 밖에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기자회견 말미에 2% 목표 바꿀 생각 없냐? 전혀 없다. 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꼴대 바꿀 생각 없다. 절대 없다. 그렇게까지.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게 지금 매파적인 발언인데, 예. 그 밑에 비둘기 발언을 보시면 내년 인플레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다. 맞아요. 예, 그건 뭐 파월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네, 아니고. 네, 네. 11월 CPI 봤냐? 기자분들이 질문하니까 고무적이었다. 네.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속도 조절할 거냐? 더 느린 속도가 적절할 것 같다. 네, 그 맞아요. 얘기는 25bp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비둘기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약하면 금리 상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할 얘기는 다 하고 겉으로는 매파적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이거 뭐지? 뭐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안 거네요. 듣고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아래쪽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 CPI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게 상당히 좀 반대되는 걸로 들리긴 하네요. 예. 그날은 뭐 당일날 하도 중간 이제 말이 지금 매파적인 얘기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아니라 섞여서 나오고 네, 섞여서 나왔죠. 또 매파 얘기 할 때는 또 목소리를 막 내니까 네. 무시무시하니까 네. 그러긴 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전도표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예.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1.2에서 네. 지난 9월에 1.2%를 예. 내년 성장률을 봤는데 지금 0.5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낮춘 겁니까? 예, 그 얘기는 연준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경기 침체 온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마이너스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한테 0.0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0.0 찍으면 야 성장률 이렇게 꺾이는데 금리 계속 올리는 거야? 그 부분이 가장 큰 지금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뭐 매파, 비둘기파 얘기도 있었지만 네. 저도 그날 제일 이해 못한 게 야 1.2가 0.5로 간 게 저게 별거 아닌 건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고요. 근데 별거죠. 그 정도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0.5 자체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위협적인 낮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연준의 의도가 침체는 인정했다. 네, 1.2에서 0.5로 콱 낮춘 거는 네. 이제 경기 우리도 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 라는 인정. 거를 인정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자는 올리겠다? 네. 그리고 보십시오. 예. 그런데 코어 PC 이게 예. 이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통화 정책에 9월 달에 3.1에서 3.5로 올렸습니다. 네. 이번 전망에서 예. 내년도 전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년 말에 3.5 정도에 가 있을 거다라는 거니까 네. 경기가 이렇게 꺾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오르고 금리 상단이 5점 지금 중간값이 5.1 이렇게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물가가 안 잡힌다라기보다는 9월 3월 3개월 전의 전망보다 올랐다. 근데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힌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예. 잘 안 쉽진 잡힌다라는 않다. 거를 시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이제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네.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도 물론 잡히곤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고 근데 물가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약간 좀 어려운 상황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연준도. 예, 네. 시장이 바라는 거는 물가는 잡히고 경제는 연착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베스트 조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번 FOMC에서는 그거는 없어. 그런 판타지는 없어라고 이제 그렇네요. 일깨워 준 거죠. 근데 FOMC 지금 정리해 보면 FOMC 앞뒤 안 맞는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 발언이 마구 헷갈려 있고 두 번째 1.2%에서 0.5로 낮출 정도로 경기 침체를 인정했으나 이자율은 계속 올린다고 그러니까 했고 성장률을. 네. 성장률을 낮췄는데도 이자는 경기 네. 침체가 올 거라고 하면서도 이자율은 네. 마구 올리고 내년에 절대로 이자를 안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해 준 대로 점도표를 보면은 PC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은 뭐라 그랬어요? CPI 내린 거는 고무적이고 인플레이션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거는 아주 심플리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앞뒤가 맞는 게요. 그래요? 제가 뭐 파월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조금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네. 절대 금리가 절대 물가가 너무 높다. 네. 지금 뭐 물가가 한 5% 정도, 뭐 소비자 물가가 5% 네. 정도 되면 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필요 없죠. 네.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떨어져도 7.1이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떨어져도 7.1인데 이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또 뭐 한 40년 전의 교훈, 70년대 교훈, 이렇게 다 잡힌 줄 알았지만 안 잡힌 네. 그런 물가의 어쨌든 경험.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은 너무 타이트하다. 네. 근데 사실 뭐 금융업, IT업 이런 쪽에서 사람을 뭐 많이 해고는 했지만 이번 4분기에 네. 제조업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왜 안 일어나냐? 구조적인 인력난. 만약에 사람을 내보내면 다시 뽑기도 맞아, 어렵고. 그 얘기도 했어요. 한 번 네. 자르고 나면 다시 못 뽑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 고용 시장의 어쨌든 근간이 되는 제조업, 이 블루칼라의 어쨌든 해고 조정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이 물론 이제 서비스업 임금이 지금 굉장히 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제조단에서 광범위한 고용 시장의 어쨌든 좀 그 타이트함이 줄어들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 침체로 향해 가면서 금리는 뭐 조금 더 올리는 그리고 그 금리를 이 점도표 그 전망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내년 통째로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없다. 거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없다. 네. 5.1로 간다. 네, 지금 중간값을 찍은 거는 5.0이나 5.25나 올린 다음에 통째로 2023년 한 해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점도표에는 그 위에가 더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메디안이잖아요. 가운데 거 찍는 건데 네. 그냥 가운데 거 찍어서 그렇지 위가 그냥 확 벌어져 있었잖아요. 두 명이 19명이 찍지 않습니까? 예. 두 명이 5.5에서 5.75를 예. 찍었고요. 5명이 5.25에서 5.5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메디안이 아니고 에버리지로 하면 훨씬 높게 나왔죠. 그렇죠. 네. 어쨌든 시장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하고 시장은 잘 안 믿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확 벌어져 버렸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럼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정을 한 셈인데 물가도 완전히 잡히고 경기 침체도 안 오는 그런 정말 환상적인 판타지는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와도 좀 약하게 잘 지나가는 게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예, 결국 연준이 노리는 거는 약간 뭐 블러핑이든 뭐든 겁을 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한 5에서 5.25로 마무리하면서 경제는 0% 정도의 내외로 네. 만들면 사실 어마어마한 물가에서 9.1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만약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결론적으로 0%다? 이거는 엄청난 선방이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굉장히 잘한 것이다. 네, 엄청난 선방이죠. 네. 마이너스가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0.5에서 지금 뭐 올해만 해도 4.5까지 왔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여기서 50bp나 75bp 더 올리고. 예, 예. 그런데도 경제가 안 망가진다. 뭐 한 0%대 그래도 네. 뭐 선방한다. 이러면 큰 역성장까지는 네. 아니다. 저는 마이너스 0.5 이상으로 역성장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뭐 마이너스 0.5라도 뭐 한두 분기 찍고 마이너스 성장률 찍고 마이너스 1이나 돌았으면. 1.5나 찍고 뭐 돌았으면 그게 뭐 큰 배수냐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아마 마켓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언제 돌아서느냐, 어떻게 돌아서느냐, 어떤 모양으로 돌아서느냐라는 쪽에 조금씩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침체 오냐 안 오냐, 뭐 OX 문제 같이 이렇게 되는데 침체는 이제 온다. 그런데 어떤 침체냐, 또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거냐라는 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체가 오면 앞에 쪽에서 오는 거죠? 뒤에 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네, 저는 2분기의 GDP가 내년 4분기 중에서 가장 나쁜 분기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적적 효과 그리고 시차, 네. 그다음에 고용 둔화에 따른 소비의 위축 이런 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시기. 특히 좀 이코노믹 리세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업 이익의 침체거든요. 기업 이익의 침체가 내년 2분기에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1분기보다는. 예, 2분기가 확실히 바닥인 것만 확실하면 1분기에 주식 사면 되는데. 네. 그렇게 좀 단순하다면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 시간 좀 있을 때 네. 우리 미국 얘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많이 듣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럽 얘기 좀 해주시죠. 미국만 멀쩡하다고 이게 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큰 유럽은, 영향이지만 예, 유럽은 네.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저도 뭔 말이죠. 박사님이 그러십니다. 요즘에 그 ECB 예.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죠. 예, 예. 줄여서 ECB라고 예. 얘기하는데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예. 전 IMF 총재도 네. 하셨던 여성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뭐 극한 매로 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뭐 원래는 뭐 그냥 뭐 중간 정도였는데 아주 지금 뭐 극적으로. 굉장히 급한 예. 거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유로존 물가가 네. 사실은 10%잖아요 지금. 네. 네. 조금 뭐 내려갈 기미가 약간 보일동 말동 하는데 뭐 영국은 뭐 ECB 유로존은 아니지만 11% 네. 소비자 물가가 유로존은 27개국을 이제 합성해서 네. 그 물가를 해서 하모나이즈드 인덱스 그다음에 CPI 그래서 HICP라고 이제 그 나라가 많으니까 이게 가중해서 네. 발표를 하는데 지금 몇몇 유럽 국가,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물가는 굉장히 높아요. 뭐 한 20%대입니다. 와. 헝가리 같은 경우가 뭐 22%인가 그렇고
네, 헝가리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못 할 것 같다. 뭐 특히 식음료 물가가 뭐 전년 동월 대비 한 40% 오르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데도 한 20%대 CPI가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이 물가가 더 네, 높다는 거죠. 그게 네. 왜 그런 거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 엔겔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음료 가격이 뭐 운송비, 네네. 난방비, 여러 가지가 뭐 다 닭도 뭐 이렇게 난방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네. 계란값 뛰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영향을 직격탄을 맞으니까 네. 에너지와 에너지로부터. 식료품.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합쳐서 보니까 10%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20%인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네요. 유로화 사용 국가는 지금 19개 국가. 네. 새해 이제 크로아티아 월드컵에서 3위 했나요? 3위 했습니다. 네. 크로아티아가 이제 20번째로 네. 유로화 사용 국가가 되고요. ECB에 들어가는 그 국가는 지금 27개국입니다. 27개 네. 국가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유로화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뭐 1.0 달러당 1.0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 경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면 뭐 유로화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 미국이 어느 정도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연착륙, 얕은 침체 이렇게 겪는다면 유럽 쪽의 상황은 더 깊은 침체로 갈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그 경제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 인플레이션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OECD가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와 공급 요인이 한 절반 절반 네,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제 수요도 위축되고 공급 요인도 위축되는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수요를 잡는 네, 거죠. 수요를 잡는 거잖아요. 공급은 사실 뭐 푸틴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네, 일부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뭐 그 공급 요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예, 예.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냥 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급 요인 인플레가 수요 요인에 미쳐서 그래서 이제 수요를 잡으면 공급도 떨어지고 이렇긴 하지만 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으로 공급 요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니까 수요가 이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저혈압인데 고혈압을 잡기 위한 고혈압약을 계속 먹으니까 수요는 더 저혈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은 수요가 과열돼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유로존의 수요만 놓고 보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때죠. 큰 폭으로. 근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예. 근데 유럽 쪽도 뭐 미국처럼 코어 인플레이션 이런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 거죠. 네. 근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는. 이런 이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헤드라인이라고 네. 불러야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그걸 보는 게 더 맞다. 네. 예. 워낙 뭐 에너지 문제가 크고 네. 에너지가 뭐 가스 가격이 와이와이로 100% 오르고 뭐 네. 전력 요금이 50% 오르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난리죠. 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아시아, 미국 뭐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하면 지금 유럽이 제일 많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유로존 경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 ECB 이번에 발표 자료인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뭐 그 경제 환경 지수고요. 네. 뭐 PMI라고 보시면 될 네, 거고요. 예. 이게 지금 뭐 50 밑으로 일단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의 PMI는 한 47 정도로 지금 빠져 있고요. 예. GDP가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에서는 0.5% 찍을 거다 내년에. 그리고 후년부터는 이제 회복될 거다. 완만하지만. 그래서 2022년에 뭐 3%대 성장했는데 뭐 내년만 고생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자료인데 근데 미국 거랑 똑같네요. 0.5, 0.5.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예, 이게 더 안 믿는 거네요. 네, 지금 저는 내년도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 찍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 물가가 뭐 말씀드린 김에 쭉 이것도 네. ECB 자료입니다. 네. 네, ECB 자료를 보시면 ECB 자체에서 전망한 거는 2%의 기준선, 얘네들도 2%가 기준입니다. 네. 2% 도달하는 것은 2025년. 5년이다. 아, 네. 아직도. 2025년. 네. 그리고 최종 금리가 이제 얼마가 될 거냐? 지금 2.50%. 네. 10월 28일인가요? 이제 네. 올려가지고 2.50에 도달했는데 최종 금리는 지금 컨센서스는 3.5에서 3.75. 예, 그럼 아직도 저기는 아직도 많이 올려야 되네요. 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뭐 앞으로 계속 올릴 거고 12월부터는 QT 양적 긴축 시작할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니까 금리 21명이 위원이거든요. 거기는 네. 21명 중에 3명밖에 50bp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21명 중에 3명만 네. 50bp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75bp를 네. 주장해서 75bp를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아직도 호기시해진 거죠. 1.25를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러면 뭐 조금 천천히 올리는 건가요? 여기도 한 3월까지 확 올리는 건가요? 아마도 그 미리 올리겠죠. 미리요? 미리 올리고 내년도 경기는 이제 어차피 망가진 거, 좀 이렇게 근데 미리 올려서 예. 더 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거의 0에서 5% 간 것도 문제지만 유럽도 3.75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엄청 높은 거죠. 예. 원래 그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네. 예. 근데 뭐 네. 유로존에 뭐 유로화는 사용하지 않지만 뭐 덴마크라든지 네. 노르웨이 또 뭐 영국, 네. 영국도 뭐 지난주에 또 통화정책 회의 있지 네. 않습니까?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가 조금 그런데 그 비둘기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났다. 그래가지고 더 네. 시장은 더 나쁘게. 죄송합니다. 저분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은 사실 되게 나쁘게 반응했잖아요. 오히려 네. 파운드도 내려오고. 네. 그런데 어쨌든 경기 침체는 2024년까지 지속될 거다. 네. 근데 사실은 물가가 내려오는 거는 맞죠. 아마 내년도에 내려오겠죠. 침체가 일어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속도의 문제죠. 네, 어쨌든 내려오긴 네. 내려오는 그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도 좀 내려가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종전까지 일어난다면 조금 에너지 문제가 조금은 더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게 너무 그냥 단순한 생각이지만 지금 2.5가 3.75 가려면 1.25 올려야 되니까 네. 앞으로 아주 짧은 기간 2, 3개월 보면 미국 금리 올리는 것보다 유럽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네. 차이도 줄고 네. 유럽 쪽으로 조금 뭐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유로화가 약간 강한 면모를 네, 최근에 보이고 좀 있고, 강하죠. 예. 네, 그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예정된 경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유로존이 뭐 3.75 뭐 네. 올릴 수는 네. 있지만 4%, 5% 이렇게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미국도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0에서 그렇죠. 5.25. 예. 뭐 아주 뭐 좀 최악의 경우에는 5.5. 네. 그러면 양국의 금리 차는 계속 뭐 내년도까지는 지속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유로화가 이게 통화 정책의 미국과의 통화 정책의 어쨌든 정도의 차이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보면 이게 1위였던 게 1.06이 됐으니까 네. 6%가 좋아진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주로 된 이유가 그럼 뭐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래도 한 6% 오른 거에 대해서 유로화가요? 예, 한 6개월 한 달 동안. 네, 아마
그 환율 시장에서도 뭐 자금들이 계속 방향성이 없으니까 네, 뭐 왔다 갔다 하긴 예, 합니다만. 상당히 예. 좀 투기적으로 예.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하는데 일단 뭐 당장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쪽에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율이 또 금리 차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인데 그럼요. 예, 예, 예. 내년도 전체의 경제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때 또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렇죠. 경기의 회복의 어쨌든 모양 이런 네. 부분들이 유로존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네. 점에서 달러 강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지금 달러 약세가 조금 일어나고 유로화 강세가 일어나는 것은 좀 단기적인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봐도 연초에 비하면 아직도 더 낮죠. 네. 연초에는 1.1 정도 됐으니까. 아직 추세가 안 잡힌 예, 거죠. 추세가 아직 네. 안 잡혔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한진의 먼데이 모닝 인사이드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